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중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늘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흑자 전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짧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시킹알파 팔란티어 페이지 오셔서 세 번째 탭을 보시면요. 파이낸셜즈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탭인데요. 자, 이 파이낸셜에 들어오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란시트, 대차대조표라고 해석을 하죠. 자, 세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플로우, 이렇게 세 가지의 재무제표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는 이제 매출을 그리고 비용, 마지막에 순이익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피어리드, 즉 기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쿼터로 제가 바꿔놨는데요. 보통은 애뉴얼로 표시가 됩니다. 디폴트가 이제 애뉴얼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애뉴얼은 매년 이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 그리고 비용, 순이익을 표시해 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토탈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총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매출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지나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넷 인컴이 있거든요. 넷인컴이 그 유명한 순이익입니다. 자,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EPS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EPS를 구하기 위해서는 넷인컴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순이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흑자 기업이냐 적자 기업이냐 이것이 판단이 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18년부터 지금 현재 2022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TTM을 보더라도 TTM은 이제 트레일링 12months입니다.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도 아직까지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쿼터로 바꾸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기간으로 오셔서 다시 애뉴얼을요. 쿼털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매출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순이익으로 다시 가시면요. 자, 여기 넷인컴을 보시면 2022년 September 9월 달이죠. 따라서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어닝으로 이동을 하셔서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EPS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쭉 표시가 되거든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최소 0.20 그리고 많으면 0.23 정도의 어닝 퍼 쉐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EPS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자,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어닝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 바로 팔란티어다. 이렇게 한 기업의 EPS 성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진입 시기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테슬라 투자를 결정했을 때도 테슬라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던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또한 이제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투자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기업이 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자, 한 가지의 예가 더 있는데요. 바로 우버입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기업이 드디어 현금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니까 현금을 태우던 기업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 아니면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는요, 굉장히 좋은 이 종목의 진입 시기가 될 수 있다. 줍줍 기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이동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63, S&P 500이 플러스 1.15,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65%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자,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식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오픈도어가 무려 15.45%나 하루 만에 껑충 뛰어 올랐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굉장했습니다. 15% 이상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어제 인공지능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CEO가 인터뷰에 등장을 해서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게임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치솟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 굉장히 좋죠.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12.84%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플러스 11.39%, 니오가 11.19. 자, 어제 루시드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2, 3일간 루시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월요일날 루시드 그룹이 발표하기를요. 아스톤 마틴이라는 명차 만드는 자동차 기업과 부품 계약을 성사시켰다.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사우디아라비아 PIF, 우리가 보통 국부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루시드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2억 6,6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자, 이제 전체 루시드의 지분 중에요. 60% 이상 60.49%를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루시드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UiPath 같은 경우도 6.82% 올라갔고요. 로블록스가 플러스 6.66, 차지포인트 6.06% 올라갔는데요. 차지포인트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소파이가 5.37%, TQQQ 4.95%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가 가장 좋았습니다. 3.80% 올라갔고요. 메타가 플러스 3.08, 엔비디아 플러스 3.0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82, 애플 1.51, 아마존 1.45, 넷플릭스 0.27% 올라갔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구글 혼자만 정말 외롭게 0.07%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죠. 하루 만에 3.8%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네 번째 고객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볼보입니다. 자, 유럽의 볼보가 이번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택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인 주식이 테슬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스웨덴의 카메이커 자동차 기업인 볼보카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자, Signed an Agreement,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이미 구축해 놓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발표 내용이 어제 전달이 됐고요. 자, 이번 볼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딜은 볼보를 첫 번째 유럽 기업으로 만들어줬다. 따라서 지금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저 파트너십은요, 다 이 미국 기업들과 체결이 된 거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유럽 기업 중에 처음으로 볼보가 테슬라의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를 이용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 계약 내용은요, 미국의 새 기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25년부터 볼보 역시도 이제 그들이 만드는 차저의 그 포트 방식을요, NACS를 부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자들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다. 뭐를 선택할 수 있냐면요, CCS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답타를 이용해라. 따라서 이제 스탠다드는 NACS 방식이고 만약에 CCS를 이용하고 싶으면 아답타를 이용해라.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따라서 테슬라의 NACS 방식 포트가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제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센트 딜.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개의 미국 기업 그리고 이제 볼보까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요, 메이저 스트라이드다. 이거는 이제 한 걸음 커다란 발걸음을 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차징 기업한테 많은 서포트를 할 것을 약속했죠. 자, 무려 75억 달러 정도의 펀드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요, 이건 모두 CCS
TCS 방식을 스탠다드로 하는 그런 기업한테 배타적인 그런 지원이 약속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 거죠. 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자, 여기 SAE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 단체가 나오는데요. SAE는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엔지니어 조합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좀 입김이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목표로 하기를 테슬라의 차징 커넥터를 이제 스탠다드로 만들겠다. 앞으로 6개월 내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요. 이번 조합이 테슬라, 포드, GM 그리고 다른 자동차 기업과 만나고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페더럴 가버먼트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랑도 만나서 NACS 방식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만들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자,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테슬라의 NACS 방식 포트가 드디어 북미 쪽에서는 적어도 이 차징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포인트 역시도 어제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 역시 테슬라의 NACS 방식 포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제 차지포인트가 발표를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NACS 차징 옵션을 판매 개시한다. 따라서 차지포인트를 이용하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요. 기존의 고객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NACS 방식 포트를 드디어 제공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보더라도요. 정말 NSCS가 표준이 되고 있다,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우리는 CEO라고 부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죠. 자, 그리고 기업의 보통 2인자는요. 재정 쪽의 책임자입니다. Financial Officer를 얘기하는 거죠. CFO가 보통 넘버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책임이 커지고 있는 또 하나의 포지션이 있는데요. 바로 CTO입니다. Chief 테크놀로지 오피서의 약자다. 따라서 테크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CNBC에서 이번에 테크의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서베이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4년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의 50% 가까운 이 테크의 최고 경영자들이요.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수치가 여기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47%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 테크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 47%가 얘기하기를 내년에 가장 많은 지출을 인공지능에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요. 21%가 대답하기를 이 클라우드 쪽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장 많은 지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클라우드 쪽에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거의 절반 가까운 기업의 테크 관련자, 책임자들이요. 다가오는 내년에 이제 가장 많은 지출을 인공지능 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지출을 흡수할 것인지, 이러한 그 지출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우리가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후보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AI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표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기업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니까요. 음성 인식 테크놀로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구동되는, 따라서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클리니컬 노트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클리니컬 노트라는 것은 이제 의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에픽 시스템에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픽 시스템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헬스케어 쪽의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엄청난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 그리고 그 밖에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와준다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 쪽에 다양한 레코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접근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에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에픽이라는 기업은요, 이미 시장 침투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Physicians, 내과 의사죠. 이미 50만 명이 넘는 내과 의사를 서빙하고 있고요. 또 환자 수 역시도 3억 명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의료 업체들이 에픽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에픽이라는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콜라보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은요, 많은 클리니션즈, 따라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의료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도와준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어드민의 책임을 덜어준다. 굉장히 좀 업무가 많은 부분이 사실 어드민이잖아요. 이런 행정 업무를 많이 줄어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시스템의 이름이 나옵니다. DAX 익스프레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 DAX 익스프레스는 자동적으로 생성해준다. 자, 드라프트 클리니컬 노트니까요,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환자가 이제 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담 내용을 모두 다 기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코드도 해준다. DAX 익스프레스가요, 자동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과 환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요, 녹음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노트까지도 의료 노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존재하는 AI,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GPT-4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에픽의 그 가레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매지컬 띵이다. 따라서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정말로 인공지능이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다란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챗GPT와 iOS 애플 그리고 이 빙이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픈 AI가 나옵니다. 챗GPT를 개발한 그런 기업이죠. 이 오픈 AI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챗GPT의 앱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에는 챗GPT 앱이 없죠. 애플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iOS에 들어가 있는 챗GPT 앱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 있잖아요. 검색 엔진과 콜라보가 시작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픈 AI가 이번에 출시를 했다. 업데이트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iOS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챗GPT 앱을 이번에 업데이트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업데이트 내용이 뭐냐면 페이드 유저, 우리가 보통 유료 고객이라고 부르죠. 자, 유료 고객들은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 서칭 엔진에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의 iOS 챗GPT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는 업그레이드는요, 오픈 AI의 챗GPT 플러스 플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챗GPT는 이제 유료 모델이 있고 무료 모델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료 모델이 챗GPT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달 구독비는 $20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를 내는 유료 고객들은요, 따끈따끈한 정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웹 베이시스 인포메이션이 적용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이제 웹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챗GPT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무료 모델은 지금 현재 2021년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새로운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아직까지 챗GPT 애플리케이션은 이 안드로이드에는 들어가시지 않는데요. 이 부분도 조만간 이제 안드로이드에도 새로운 챗GPT의 애플리케이션이 진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삼성폰을 이용하시는 분은요, 이 챗GPT 닮은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짝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정한 챗GPT는 이제 조만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챗GPT 플러스 플랜, 따라서 유료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면요,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무료 모델을 이용하면서 신기하다, 재미있다, 정말 신기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2021년까지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구형 모델은요, 사실상 무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제 $20라는 구독비를 내면서 챗GPT를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 매출은 이제 빙이 가져간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서도 많은 추가적인 매출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슈퍼히어로 무비 중에 어벤져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무비 중에는 어벤져즈가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어벤져즈 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유행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헐크가 있다입니다. 우리한테 헐크가 있다는 거는요, 이제 우리 무시하지 말라, 우리한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얘기하기를 우리한테는 헐크가 없지만 우리한테는 알파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면서 사실 구글의 위상이 좀 많이 좁아졌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요, 구글한테는 알파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나옵니다. 데미스 하시비스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구글이 이번에 울트라 파워풀이니까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라지 랭귀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곧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오픈 AI가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날려버릴 것이다. 따라서 챗GPT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AI의 이름은 제밈이다. 자, 그리고 이 제밈이라는 시스템은요, 캐퍼빌리티, 능력의 위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구글이 구축해 놓은 알파고의 능력을 뒤에 업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고는 사실 한국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딥마인드가 만든 머신러닝 시스템이고요, 2016년에 이세돌 9단을 물리친 굉장한 능력을 가진 괴물입니다. 따라서 알파고라는 능력 있는 이제 지원군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LLM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자연어 처리 모델과 이 알파고의 딥 디시전 메이킹 스킬,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합치게 되면요, 아마도 오픈 AI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든 상품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하비시스가 그의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가 생각하기로는 구글이 앞서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의 AI 레이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 구글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알파고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귀여운 모습의 로보택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스입니다. 자, 죽스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가 시작을 했다. 테스팅이니까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로보택시를 라스베가스의 퍼블릭 스트리트 공용 도로에서 드디어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발표가 나온 사항이고요. 자, 죽스가 얘기하기를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 있는 일이다. 자, 오토노머스 비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페달도 없고 또 운전자도 없는 그런 자동차가요, 네바다 주의 공용 도로를 달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4명까지 수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고 시속은 35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시속 35마일이면요, 사실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이 이제 20마일 혹은 30마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에서 운영하는 데는 충분한 캐퍼시티를 갖춘 그런 자동차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근무 시간 내에 죽스의 직원들을 이동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의 죽스 론칭은요, 사실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지난 2월 달에 이 아마존의
죽수 같은 경우는요, 캘리포니아의 포스터 시티에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테스팅 퍼밋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직원들의 이동을 도우는데 그치고 있다. 요 점은 조금 아쉽죠. 자, 아직까지는요, 퍼블릭한테 오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제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수가 과연 언제부터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을 태우고 다닐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왓츠 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왓츠 앱 안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요, 무려 2억 개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자, 더욱이 도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5천만 개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3년 전에 5천만 개였던 것이 이제 2억 개로 넘어섰다. 따라서 왓츠 앱 내에서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 페이스북에 어카운트가 없더라도 왓츠 앱 내에서 애드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광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로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저들이 클릭을 하면요, 바로 왓츠 앱 어카운트로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채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요, 구글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이 지금 보도되기를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뭐였냐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글라시즈입니다. 증강현실 안경이죠. 따라서 증강현실 안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접는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은요, 이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당당하게 밟힌 게 지난 1월 달이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접어버렸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증강현실 안경 시장은요, 애플, 메타만 남게 됐습니다. 과연 두 기업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런지,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사실 테크 주식에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요, 코스트코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왜냐면 넷플릭스가 연상되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코스트코에서 이번에 멤버십 카드를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요, 넷플릭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멤버십 공유를 막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멤버십 카드를 친구나 아니면 가족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체크아웃 할 때 아이디 검사를 굉장히 좀 강화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멤버의 수가 좀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더 이상 멤버십 카드를 공유할 수 없게 되면요, 새롭게 카드를 만들고 또 이러한 카드를 만들어서 매출에 기여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코스트코는 원한다고 다 멤버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만 멤버십 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6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는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미국 쪽, 그리고 제가 있는 영국 쪽도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조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심신이 좀 빨리 피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